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3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제주대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님을 모시고 주택 공시가격의 체계적 오류 확산 구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가구와 단독주택의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택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고 있어 많은 오류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납세자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정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투명한 산정 근거, 즉 정확한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는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탄소 중립 선언과 에너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문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니 지난해 10월 28일 탄소 중립 선언을 합니다. 탄소 중립은 기존의 탈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보다 훨씬 스케일이 큰 에너지 정책으로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는 세계의 당연한 시대적 흐름으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발전이 있어야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력 수급에 대한 대안도,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이나 논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알맹이가 없는 선언을 위한 선언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양훈 교수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양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손양훈입니다. 이게 밤늦게 이렇게 제가 아는, 존경하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뵙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발표 시작, 슬라이드부터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꽤 좀 까다롭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분 만에 이걸 다 전달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모임에 나와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탈원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알려졌고 또 많은 지적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일은 그거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토론 시간에 뭐 그런 토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두에 이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과 위협받는 에너지 안보라는 문제입니다.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다시 하긴 그렇고요. 2017년에 이제 탈핵 선언으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 이후에 지난 3년 동안에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미 불러일으켰고, 어쨌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부전 에너지도 없는 고도 산업 국가인 한국이 앞날의 미래에 아주 심각한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뭐 이미 사회에 공론화도 돼 있고, 그다음에 저도 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더 나가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탈원전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이라는 것을 10월 28일 날 처음 천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몇 가지 이제 모임을 거치면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흑백으로 TV에 나와서 이제 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흑백 텔레비 화면으로 이제 뭐 쇼 비슷한 걸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더 가관인 거는 뒤에 자막을 보면 더 늦기 전에 2050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아마 신해철이란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 본질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고민이나 미래의 계획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뭐 폼나는 일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아주 강한 어떤 욕구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탄소 중립이라는 선언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구체성이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많은 머티리얼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전략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홍보 예산을 몇백억을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탄소중립위원회라는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치하는 정도는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외의 건 아무것도 사실은 나와 있지 않다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구체성 없는 어떤 선언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어떤 말보다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를 이제 특히 에너지 분야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만든 발표입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이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만큼 흡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흡수하는 만큼만 배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영어로 넷 제로라고 얘기를 하고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현대 경제는 탄소 경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탄소 경제를 이제 탄소를 쓰지 않는 경제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큰 유행이 돼서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대통령이나 국가 수반들이 넷제로 말하자면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걸 결정하는 과정이 너무나 졸속이었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언 자체가 갖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전기로 쓸 수도 있고 전기가 아닌 걸로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든 에너지 사용을 전기화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화석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분야 내에 전부 전기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쓰지 않고 신재생이나 원전으로 만든 전기로 이것을 대체해야 된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그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흐름도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입니다. 2019년도의 자료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연보를 보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도 이걸 정리하지 않아서 제가 그냥 데이터를 보고 이 그림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목에 보면 단위가 100만 TO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너지는 석탄은 고체이고 석유는 액체이고 천연가스는 기체이고 전기는 형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유 1톤과 석탄 1톤과 천연가스 1톤이 열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을 칼로리 단위로 환산을 해서 동일한 단위로 쓰자 하는 게 바로 TOE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00만 TOE라는 건 굉장히 큰 규모의 에너지의 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칼로리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하나의 단위로 만든 게 100만 TOE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에 2019년도에 사용한 총 에너지가 묶음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31.4 100만 TOE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231.4 100만 TOE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우선 왼쪽에 네모가 있고 또 오른쪽에 네모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네모의 총합이나 오른쪽에 있는 네모들의 총합이나 다 231.4 100만 TOE로 똑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누가 쓰느냐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왼쪽 네모 두 개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기로 쓰는 에너지가 44.8 100만 TOE인 반면에 화석 에너지로 쓰는 에너지가 186.6 100만 TOE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전기로 만들어서 쓰는 게 전체의 20% 미만입니다. 80%는 전기를 통하지 않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들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전기로 쓰는 에너지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현재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탈원전이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전기의 부분에 있어서 원전을 석탄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을 늘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것은 이 두 사각형 가운데 푸른색인 전기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즉 전기에 국한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년간 우리는
이제 큰 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체 사용량은 또 다른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 전기의 4배를 그냥 쓰는 화석 에너지 분야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전기와 화석 에너지는 누가 쓰는가 하면 오른쪽 축에 있는 것처럼 산업용, 수송용, 가정용, 상업용, 그리고 공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네모의 크기가 역시 그 사용량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우선 우리는 가정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다 가정용 에너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부터 보면 가정용이 22.6 100만 TOE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 전기를 6.1 100만 TOE를 쓰고 있고 화석 에너지를 16.6 100만 TOE를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도 거의 유사하게 20%좀 넘게는 전기고 나머지 한 70% 이상이 그냥 화석 에너지를 갖다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전기도 쓰지만 도시가스도 쓰고 있고 집단 에너지로 난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바닥에 집단 난방으로 난방을 하고 급탕을 하고 쿠킹을 도시가스로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닥에 있는 파이프를 다 걷어내고 거기다 전기 코일을 깔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전부 다 인덕션이라는 전기 장치로 쿠킹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30년 동안 그걸 이룩하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사고 있는 모든 주택을 전부 다 바닥에 있는 난방 파이프라인을 다 빼고 전기 코일로 바꾸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비싼 전기로 비용을 지불하려 할까요? 그러다 보면 정부 규제로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는 전부 다 전기로 난방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30년이 지나도 우리는 전체 아파트의 20, 30%밖에 교체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30년이 지나고 2050년이 되어도 사실은 이것을 교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송용을 한번 볼까요? 수송용은 전체 43 100만 TOE를 쓰고 있는데 전기는 0.3에 불과하고 화석에너지, 말하자면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나 LPG가 42.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실 같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전기만 전기자동차인데 이게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체를 다 만약에 전기로 쓰게 되면 우리는 이 42.7 100만 TOE의 수송용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전기로 대체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칼로리 베이스로 봐서 전체 전기를 전부 전기자동차에 다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산업용으로 가면 더 가관입니다. 산업용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에너지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료로 태워서 쓰는 방법이 있고 산업용 원료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료로 쓰는 것은 열이나 다른 우리가 수송용이나 가정용에 쓰는 것과 비슷한 용도로 쓰지만 원료로 쓰는 건 전혀 다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철강 회사가 포스코 같은 회사가 우리가 그 철광석을 가져와서 산화철과 코크스탄이라는 석탄을 같이 고로해서 태우면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CO2가 날아가고 순수한 철이 고로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크스탄을 엄청나게 태워야 철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료입니다. 연료가 아니죠. 그 다음에 납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유회사에서 나온 납사를 이용을 해서 석유화학에서는 플라스틱과 비닐과 뭐 섬유와 안경테와 의약품과 같은 많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원료입니다. 코크스탄이나 납사는 전기를 아무리 많이 갖다 주어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화석 에너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83.3에 관한 나는 전기화를 한다 하더라도 화석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넷제로를 진짜 2050년까지 달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가정용에다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33개 도시가스 회사가 다 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난방과 관련된 모든 회사가 다 문을 닫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송용 에너지를 만드는 4대 정유사가 다 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석유 철강회사 2개 포스코나 현대제철 그 다음에 납사를 이용한 석유화학을 만드는 10여 개의 석유화학 회사들이 다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30년 만에 벌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요약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전기화를 해서 화석 에너지를 모두 다 쓰지 않도록 하고 그거를 30년 만에 이룩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림에서 또 한 가지를 더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기는 지금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전기는 화석 에너지로도 만들고 원전과 신재생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화석 에너지가 만드는 게 한 60% 되고요. 원전이 한 30% 되고요. 신재생이 한 10% 된다.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조차도 사실 화석 에너지로 만드는 게 6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든 에너지의 사용량을 전부 다 전기화를 하는데 그걸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전기화할 수 있는 방법은 원전과 신재생밖에 없습니다. 원전과 신재생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모든 자동차와 모든 가정용과 모든 산업용 에너지를 다 커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더구나 더 어려운 것은 탈원전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화석 에너지와 달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배제하고 신재생만으로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 전기로 우리가 모든 에너지의 사용량 20%의 전기가 아니고 80%를 포함하는 100% 에너지를 다 전기로 하겠다는 전략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하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산업용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거나 아니면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30년 만에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도 놀랍게도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시진핑이 선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2060년이라면 우리가 10년 후인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석탄을 태워서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고 중국의 탄소 중립 선언과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중국은 그에 이어서 300여 개의 원전을 증설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맞으면 최소한 중국도 뭐 굉장히 어려운 이런 선언을 하긴 했지만 우리보다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원전을 배제하고 신재생만으로 이걸 하겠다는 놀라운 그런 무모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사실 모르죠. 그야말로 암중모색하는 일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미래를 더듬더듬 전망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을 동원을 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과학과 정보입니다. 근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실제로 탈원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4년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지금 진행되는 일을 보면 이미 사실과 과학의 영역 바깥에서 결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에너지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들은 대부분 다가 약간씩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생각들은 대부분 다 과학과 정보의 범위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주장들은 과학의 영역 바깥에 있는 주장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매우 긴 호흡의 정책입니다. 마구 도입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을 수단으로 해서 성산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와 있는 태양광과 풍력은 값싼 화석에너지 시대에 개발된 것들이기 때문에 매우 효율도 낮고 시장에서 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마 에너지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이고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환경이나 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요구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과학기술의 영역 속에서 예를 들면 많은 다양한 공학적인 엔지니어링의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소재라든가 전기, 전자, 화학, 건축, 기계들과 관련된 많은 영역에서 지금까지 값싼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게 되면 더 복잡하고 더 고도화된 어떤 기술들이 나와서 그 기술들이 적용되어야 이제 신재생 에너지든 아니면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들이 역할을 해줌으로써 화석 에너지 사용을 좀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미리부터 현재 우리가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태양광과 풍력부터 마구제비로 깔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년 후에 파티를 하는데 지금부터 옷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후 동안에 많은 백화점에서 세일도 할 것이고 그때 가서 좀 쌀 때 사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행도 변할 것입니다. 근데 10년 후에 내가 입어야 될 옷을 지금부터 사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에너지 전환 문제를 좀 다시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어떤 새로운 기술이 본격적으로 변화오게 되기 이전에 기존 에너지를 붕괴시키는 일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연탄을 교체했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파이프라인을 깔기도 않았는데 연탄 왕국부터 부수게 되면 우리는 얼어 죽기 딱 맞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지속 가능하려면 안정적인 공급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 정부는 과거의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자기들만 독선적인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에너지 전환은 그전 정부에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가격의 변화는 우리 경제로 하여금 에너지를 바꿔서 사용하게 하는 일을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방향인 새로운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로 가고 있었으면 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이념의 틀 속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오늘 토론전에 오신 박주원 교수께서 며칠 전에 어제 칼럼을 쓰셨던데 에너지를 정치적 이념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만든 그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벌써 24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뭐 드릴 말씀 좀 더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혹시 토론 과정에서 소화하도록 하고 제 발표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박주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박주원입니다. 네,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아까 손 원장님도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시간을 못 지키셨는데 사실 저도 5분 정도 저한테 할애된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5분 안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슈가 나온 건 결국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거죠.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는데 그린하우스 가스 중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이죠. 바로 이 이산화탄소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 바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결국 이산화탄소를 줄여야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고 바로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거의 이산화탄소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산화탄소 중립이 돼야 되는데 이를 줄여서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 수성, 건물 등 모든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는 가능하다면 전기로 대체하고 또 그 전기는 아까 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나 그리고 원전을 사용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전기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도리 없이 만약에 배출을 해야 되는 이산화탄소, 즉 어쩔 수 없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어떤 포집 기술이라든가 흡수 기술 같은 걸 통해서 땅속에 파묻거나 나무를 심어 흡수해서 상쇄시켜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화석 에너지의 한계는 우리가 얼마나 나무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느냐, 이산화탄소를, 그리고 땅속에 파묻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흡수와 포집의 잠재량은 매우 제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택지 개발이나 태양광 보급 확대 같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산림이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 1년에 한 4천만 톤 정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이 각종 포집 기술을 총망라해도 1년에 1천만 톤 정도를 포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개를 합해서 1년에 5천만 톤 이상을 흡수나 포집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7억 톤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전부의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가 아닌 전기를 통해서 조달해야 되고 그 전기는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얻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도 냉난방도 산업용 기계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의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든다면은 지금 이 태양광과 풍력을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설비를 갖춰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몇 년 전에 한번 시상을 해본 결과가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소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태양광이 한 150기가와트, 풍력이 한 305기가와트 정도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뭐 이 두 개의 설비를 합하면은 한 45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작년 말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용량이 13.2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보다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약 35배 이상 늘려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설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총 설비가 100기가와트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한 450기가와트를 설비를 갖춰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현재 평균 이 부하라고 그래서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쓰는가를 보면은요. 현재 한 70기가와트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로 모든 걸 설비를 바꾸고 그렇다면은 그때 얼마나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보다 한 평균 4배 정도 만약에 오른다고 가정하면은요. 왜냐면은 전기는 다른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석 에너지 사용하는 양보다 좀 적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70기가와트에 4배 정도 되니까 약 300기가와트에 채 못 미치겠죠. 그러면 450기가와트가 설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 300기가와트 쓴다면 150기가와트 정도가 태양이 뜨고 바람이 잘 부는 날에는 150기가와트 정도의 잉여 전력이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150기가와트의 잉여 전력이 얼마나 큰 전력이냐면요. 우리나라에는 전기 자동차를 한 1000만 대 정도로 가정했을 때요. 전기 자동차 1000만 대의 배터리를 한 3시간 정도면 꽉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 150기가와트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한 100배 정도 증가시켜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지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한 100배 증가시켜서 한 850기가와트 아워의 용량을 갖춘다고 쳤을 때 이것 또한 한 4, 5시간이면은 그냥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막대한 양이 바람이 잘 불고 태양이 뜨는 날에는 그와 같은 전기가 남아 돈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이렇게 남아 도는 것만큼 우리가 전기에 대한 수급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사실 이쯤 정도를 이해를 하면은 지금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은 거의 억지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건 도대체 왜 이런 억지 계획이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 그 이유는 신성 불가침이 되다시피 한 탈원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원전을 탄소 중립을 위한 전원 믹스에 포함시킨다면은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설비 용량을 그렇게 막대하게 가져가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준으로 잉여 전력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도 한 가지 이유가 돼서 미국을 비롯한 대개의 선진국들이 원전을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는 소위 기후변화 대책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원전도 중요한 이 에너지 믹스에 넣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이 소형 원자로를 빨리 하루속히 개발해서 이를 통해서 원전의 안전성도 높이고 탄소 중립을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죠. 영국 같은 나라는 천연가스가 나오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원전을 지금 신규 원전을 짓고 있고 또 새로운 원전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후쿠시마 사고를 겪었던 일본은 그런 사고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의 비중을 지금 현재는 한 6% 정도 되는데요. 많은 원전이 지금 돌고 있지 않아서요. 이것을 20 내지 22%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2에서 24%로 올리려고 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현재 5% 정도의 원전의 발전량 비율을 이것보다 한 5배 내지 6배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정말 주요국 중에는 독일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결국은 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탄소 중립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없애려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지 원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탈원전이든 탄소 중립이든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건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탈원전을 고수하고 싶거든 탄소 중립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응을 포기한다는 뜻이죠. 아마 이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모두 현실적인 기후변화 대책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적절히 경쟁시켜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손 교수님도 지적했듯이 이 기후변화 문제는 이게 단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또 10년, 20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matter of century거든요. 100년 넘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미래 세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옵션을 미래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계속 늘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 세대의 이해관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정치 논리가 끼어들어서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 없이 그런 정치적 논리로 원전을 갖다 함부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탄소 중립을 하여튼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탄소 중립을 또 이뤄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에너지 믹스에 넣어서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가면서 미래 세대가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이 방법을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는 옵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되지 지금처럼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가지고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호로 보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토론에서 또 손양훈 선생님께서 다루지 않은 부분까지 또 잘 언급해 주셔서 저희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가 나는데, 이게 사실은 정책 사기죠. 정책 사기. 가능하지 않은 거를 마치 2050년 되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리고 아까 발표 중에 보면은 에너지 정책을 갖다 과학 영역이 아닌 그런 엉뚱한 미신 같은 데서 이걸 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나 이제 납득이 안 되고 또 질문도 되는데, 약간 네트 제로 발생되는 것만큼 이제 포집을 하거나 해서 제로를 만든다는데, 사실은 자연에서 자정 능력이 있어요. 자정 능력이. 그러면은 그 자정 능력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기후 변화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 우리 짧은 지식으로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재앙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기후변화가 어떻게 된다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만약에 이대로 하면은 촛불 켜는 촛불 경제로 가고 모든 자동차 맹물로 가야 되고 인공지능을 나라마다 다시 인공태양이네요. 인공태양을 나라마다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정책 사기가 아닌가 싶어요. 보면은. 분명한 거는 사실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경의 질은 좋아지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과학기술이 발전되는데 그걸 우리가 순응하면서 조금씩 피스말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도대체 뭐 탈원전하고 말이죠. 제로 탄소하고 이게 도대체 가능합니까? 이것도 한 나라가 어떤 슬로건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같이 합쳐서 한다면 그래서 다시 오므리면 제 질문이 제로 베이스의 어떤 그런 네트 제로가 말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자연 생태계에서는 탄소를 자정하는 능력이 있을 텐데 그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러고 탈원전과 동시에 탄소 중립은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양립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위정자들 그 두 가지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질문 하나는 코멘트입니다. 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발표 토론 다 정말 유익했고요. 저는 이제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건 과학도 아니고 뭐 그렇다. 자, 이념인 것 같다. 정치적인 동기에서 만약에 이 정책이 시행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우리 주변국에 있는 국가들이 어떤 이익을 보며 만약에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원전과 재생으로 바뀌면서 어떤 집단이 이익을 보고 어떤 국가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면 우리 국민들이 손해보고 원전 산업이 손해를 봤는데 그럼 누가 이 주변 국가들 중에 누가 어떤 이익을 보고 국내에서는 원전 산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어떠한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되는 걸까요? 그거를 좀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박 교수님 탄소 제로랑 탈원전을 양립할 수 없는 건데 그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건데 이 정부가 이러한 일을 한 거는 이제 저는 하나는 탈원전을 한 것은 굉장히 이념적이라기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북한 원전 사태를 봐서도 나왔지만 결국은 탈원전을 해서 한국의 원전 산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결국 그 원전의 기술자들이라든가 원전 핵심적인 것들을 중국 이제 보니까 북한한테까지 넘기려고 했다는 굉장히 반역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무슨 태양광이다 뭐다 해가지고 결국 태양광 산업 비즈니스를 하는 그들의 리그 그들 거의 반역자 집단 내지는 요새 말하면 무슨 일종의 한국판 딥스테이트죠.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건 논리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과 어떤 이익 집단, 그거는 중국을 포함해서, 위한 것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논리를 할 수가 없고 국민의힘으로 사실은 이제 엎어야 되는 정책을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이번에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미국이 다시 기후변화 협약에 들어가고 아마 이제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정말 출중한 과학자도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사실 굉장히 유보적입니다. 일단 그게 굉장히 복잡한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난리니어 다체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그 예측이 사실 저는 이제 릴라이브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이 또 믿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소위 탄소 제로를 위해서 우리 기후 변화의 악한 어떤 트렌드를 막기 위해서 탄소 제로를 정말 하자고 할 때 전 세계의 시민들이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위한 엄청난 불편과 문명 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탄소 제로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정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상당히 이제 의문이고, 미국도 사실 비슷하다고 봐요. 바이든 정부가 원자력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결국은 이 프래킹 같은 걸 금지시켜가지고 미국이 바깥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제 했는데 결국 에너지를 중동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지정학적인 것들을 많이 변화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어떤 그 군수 산업이라든가 이득을 보는 굉장히 다른 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소 제로 또는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 음모론이 결국은 상당히 일정 부분에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소수 집단의 이익과 해결을 위해서 인류를 희생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그쪽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손 교수님이나 박 교수님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정국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강의를 듣다 보니 탄소 중립이라는 말 정의대로 해석한다면 인류가 생존하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가라는 질문 주셨고, 화석 원료는 한계가 없는지, 이렇게 두 가지 의견 주셨고요. 그 다음에 황승현 선생님께서 또 채팅창으로 또 의견을 조금 주셨고, 나강호 선생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좀 확인하셔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우리 조동근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지나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장된 정보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재 기후변화는 아직 강제적 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리스 어그리먼트에도 결국 자발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탄소 국경세나 무역 규제로 나타나면 그때 가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후변화를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정도를 국가적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남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나서서 죽으라고 자해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런 에너지 절약을 혹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모한가 하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아마 거의 한 2%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단 1톤도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의 가능성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가 올 것이고요. 만약에 기후변화가 안 온다면 우리가 아무리 배출을 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선도적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자해해 가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오랫동안 관찰해 본 결과 이게 어쩌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갖고 막 작은 명분을 가지고 정치적 힘을 갖는 사람들이나 반핵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역사 해석하는 사람들이랑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어차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그걸 더욱 과장되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와 같은 팩트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가 워낙 무역 위주의 국가이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는 따라는 해야 되겠지만 남만큼 하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아주 어렵고 기후변화가 요즘 거의 종교 비슷하게 돼서 사실은 굉장히 설득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창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누가 이익을 보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북한 원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요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질문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결정한다고 되는 일처럼 생각하는데 무슨 계획서를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면요. 거기에는 아주 엄격한 국제사회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 규범이 뭔가 하면 우선 북한은 모든 종류의 핵을 먼저 폐기해야 됩니다. 그냥 폐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IAEA의 검증을 사찰을 다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핵 확산 금지와 관련된 NPT를 국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쉽게 가입 안 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검증을 거쳐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입한 다음에 또 미국과 북한 간에 원자력 협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미국 기술에 기초한 원전을 우리가 북한에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UAE에 지어줬다고 해서 북한에 지을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국제사회의 규범을 다 무시하고 산업부 관리들이 앉아서 그런 허황한 보고서를 만들 만큼
엄청난 압력이 있었다는 건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 다 지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모든 국제 규범을 다 지켜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남보다 더 잘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래서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글로벌 탑의 기술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이고요. 북한은 이런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이제 핵무기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실험을 한 순간 이 길을 가는 걸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핵무기를 만들고 핵실험을 거듭한 국가에게 이런 원전이라는 이런 걸 지어준다는 것은 사고 치는 놈에게 자꾸 상을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누가 이익을 보느냐 하는 문제는 뭐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오랫동안 핵무기를 선택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를 선택해서 갖고 온 우리의 아주 소중한 그런 산업을 하나 아주 붕괴시킨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이것을 뭐 북한에 지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상할 수 없는 일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대통령이 마음먹는다고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10조 원의 돈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규범, 유엔의 제재를 다 뚫고 나간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얼마 전에 천영우 전에 아마 수석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쓴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에 보면 명확하게 이 절차가 뭔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 하는 것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이 정부가 왜 이 문제에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달려드는가 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부는 많은 실책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뭐 최저임금제라든가 52시간이라든가 경제와 관련된 엄청난 실수를 많이 저질렀지만 그 대부분 다는 정책적 판단 미스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전은 명백하게 이와 같은 일들이 누구 책임인가가 밝혀질 수 있는 근거가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 간에 뭐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고 나는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뭐 좁은 범위 속의 정보 속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아까 조동인 교수님이 자정능력 말씀하셨는데요. 그 유엔 산하의 IPCC라고 그 기후변화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2050년 이후에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탄소 중립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 자정 능력을 다 고려한 겁니다. 이제 뭐 이산화탄소는 우리 소음처럼 배출되는 즉시 영향을 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머물면서 상당히 장시간 영향을 지속하기 때문에 이게 누적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산업혁명 이후부터 배출된 이산화탄소들이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자정 능력 안에서 해결이 되지만 그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이 바로 기후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탄소 중립의 목표를 갖다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최창길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누가 손해보냐면 저도 좀 의문인데요. 왜 그 소위 좌파라고 진영에서는 그 반원전의 기치를 내세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은 자본주의에 의한 성장이 이런 원전의 발견으로 원전을 이용하면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더욱더 빨리 성장하는 통에 좌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이 시장 경제가 주저앉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원전에 반대한다는 설도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뭐 금방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왜 좌파는 그렇게 이 반원전의 기치를 내세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선상에서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도 원전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 같고요. 박영하 선생님이 말씀하신 음모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세계 기후 관련된 세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수론이 기후변화입니다. 물론 소수 의견으로 기후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과학을 믿는 입장에서 과학계의 다수 의견이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계의 다수 의견이니까 그것을 그냥 음모론으로 그냥 치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자인 박주연 선생님이 토론 중에 바이든 정부가 원전을 소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정부, 행정부 기관에서 에너지 장기 수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산업자원부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을 세우는 부서에 그게 뭐 산자부든 산자부의 어느 과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에너지 수급 계획을 세우는지 이게 좀 제도적 행정부 내에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형화 부분은요, 저도 뭐 원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원전의 용량이 대체적으로 뭐 천만 킬로와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APR 1400이라고 하는 건 1400만 킬로와트 정도 되는 대형 원전입니다. 근데 이것을 소형화해서 한 100만 킬로와트 정도 되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의 원전을 만들게 되면은 이 대형 원전이 갖고 있는 우리가 혹시나 하는 여러 가지 뭐 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뭐 폐기물 관리라든가 하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원전 기술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거랑 탄소 중립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사용 후 핵연료 문제, 그 다음에 혹시 사고의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탈원전하고 원전을 안 사용하겠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면서 원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라고 하는 기업 회사에서는 원전의 소형화 모듈화하는, 원전을 소형 모듈화하는 그와 같은 연구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일부 성과도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되면은 조금 지금 원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쪽의 연구 개발을 굉장히 가속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핀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덕분에 여기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년 동안 사실 에너지 문제를 거의 다 해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셰일가스도 역시 기후변화에 그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사실은 그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거기엔 또 하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핵 비확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두게 되면 한 10여 년 지나면 중국이 모든 시장을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시아에 뭐 원전을 원하는 나라들에게 중국이 다 들어갔을 때 현재 핵 비확산과 관련된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10분의 1 사이즈의 작은 원전을 만들면 조그만 사이트마다 나라마다 사실은 대형 원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에 들어있는 걸 저는 본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 강연에 대해서 간단한 공지 말씀 안내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 저희 영동 한양대 융합국방학과 초빙 교수님을 모시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은 남북 간의 긴장 혹은 평화 무드하고 관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혼란이나 주요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하는 가시적인 사이버 공격에서 외교, 통일, 군사 안보에 직결된 정보를 빼내는 실익을 추구하는 정보 탈취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로 공격의 초점이 바뀌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경제난이 가중되자 제재의 그물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현황을 알아보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다음 주 미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으로 지금 또 계속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채팅창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참고로 설 연휴 바로 전날입니다. 수요일이. 설 연휴로 계획이 많으시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도 9시에 꼭 배울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